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통계청이요. 조금 전에 11월 고용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저희 이슈에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난달 취업자 수를 보면요. 일단 1년 전보다 16만 5천 명 증가를 한 것으로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또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 8천 명이 증가를 하면서 90만 9천 명을 기록해서 두 달 연속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게 엄중한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지금과 같은 속도로 갈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하죠. 그 어느 때보다 고용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고려대 경제학과 김동원 초빙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용 지표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계속 10만 명 아래로 떨어져서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10만 명대를 다시 회복한 모습이고요. 실업률은 그런데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상반된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8월달에 취업자 증가가 3천 명까지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비하면 지금 11월달에 일단 16만 5천 명이 늘어났다는 건 굉장히 좋은 뉴스고, 네. 특히 이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난 11개월 동안 계속 가장 형편이 어려운 일용 근로자의 취업이 감소했었습니다. 네. 이게 이달에 11월 달에 돌아서 2만 1천 명이 늘어났어요. 굉장히 이것이 민생에 굉장히 큰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뜯어보면은 11월 달에 이렇게 취업이 좋아진 거는 경기가 좋아져서 좋아진 것이 아니고, 저는 정부의 그런 일자리 대책, 이것의 각별한 노력의 아마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어제 봤을 때 우리 정부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자리 대통령을 그동안 표방해온 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어제 공개 반성문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11월 달 이게 노력한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15세하고 29세 취업자가 보면은 10월 달에는 4만 명이 증가했는데 11월 달에는 9만 6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정부가 이 구조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우리가 고용 터널을 빠져나왔다고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정부가 이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었는데 정책이 지금까지 1년 반 정도 지난 지금까지는 성과가 없었다라고 자평을 하면서 반성을 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고용 지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입니다.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용시장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역시 체질 개선을 통해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기 부양책이라고 볼 수 있는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늘었다는 거는 사실 그 숫자를 그렇게 칭찬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증거가 뭐냐면요. 네. 연령대를 보면요. 예를 들면 20대, 그러니까 20대는 고용률이 전년 동을 비해서 1.6%가 늘었습니다. 네. 하지만 30대, 40대, 50대는 다 고용률이 떨어졌습니다. 네. 20대 고용률이 이렇게 20대만 고용률이 늘었다는 거는 바로 이거는 시장의 작용이 아니고 이거는 정부가 소위 그런 임시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정부의 그런 일자리 대책의 노력의 결과거든요. 네. 그러면 문제는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지속할 수 있냐. 예, 결국은 우리가 시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야 이것이 경제가 지속적인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데 네. 예, 이건 지금 현재 말하자면 그런 정부 대책의 그런 성과지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냐 하는 건 큰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뭐 아마존 효과라는 말이 또 요즘에 돌더군요. 어제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른바 아마존 효과 때문에 연평균 16,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런 부분도 고용 악화의 큰 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작용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백화점이라든가 네. 유명한 오래된 그런 백화점이라든가 장난감 토이러스 같은 토이저러스. 다 네. 이제 문을 닫은 게 이제 아마존 때문에. 예, 아마존 때문에 받았는데 네. 우리도 결국은 그런 기술의 변화로 인한 유통업의 변화가
그 고용 감소를 가져오는 거는 그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무인 점포 같은 거를 저희가 예로 들 수 있겠죠. 무인 점포도 그렇고 지금은 그 소위 말하자면 그 인터넷을 통한 이런 그 비대면 그 이 모바일 상거래가 쇼핑 예, 같은.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지 않은 그 상거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 거예요?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사실 이걸 근거로 그동안 정부가 일자리 양보다는 질은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주장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까요? 그 질이 개선된 거는 그런 당연하죠. 그거는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것이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하고 또 다른 하나의 큰 축이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좀 이 고용의 질이 개선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300인 이상 취업자는 그렇게 늘질 않았습니다. 일단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추이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2018년 고용보험 가입자 네. 수 증감 추이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예. 어쨌든 질이 좋아졌다라고 정부가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월별로 나오고 있고 마지막은 이제 누적 평균치를 나타내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네, 정부 말대로 우상향한 건 맞긴 맞군요. 맞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예.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저기 정규직 근로자들한테 이제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는 그러니까 네. 그 제도적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그러니까 그 양지로 드러난 그 제도화된 노동시장의 범위가 커졌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그 고용보험자 가입자 수의 증가가 그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취업자 수 증가 추이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양질의 일자리니까 질 좋은 일자리들 질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양 자체가 보시면은 뭐 이번 11월이 이제 반짝 반등하긴 했지만 7월부터 10월까지는 정말 참사 수준의 증가폭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질 측면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걸 산업별로 보시면은요. 그 주목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제조업 고용은 지금 그 8개월째 11월 달에도 지금 9만 1,000명이 감소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전형적인 우리 내수 업종이라 할 수 있는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부동산에서 이 10월보다 좀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네. 이게 11만 7천 명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바로 이 고용이 좋아진 것이 그런 그 시장의 작용이 아니라는 것. 그 경기가 좋아져서 고용이 나아진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줍니다. 실업률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실업률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실업률이 오늘 나온 지표로 봤을 때는 11월 기준으로 9년 내 최고치를 찍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예. 그 계절적으로 11월이 실업률이 가장 낮은 달입니다. 네네. 그렇게 낮아졌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계절성을 위해서 전년 동월 비로 비교를 해보면 예. 이게 그 2009년 수준보다 이후로 더 가장 높다는 여전히 거죠. 제일 나쁜 수준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11월만 봤을 때. 예, 저 그러니까- 추세 자체는 떨어져서 실업률이 좀 낮아지나 이렇게 그건 보여지지만 그건 계절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면 예. 네, 상당히 그래서 낮은 11월 동월만 가지고 보통 비교를 최고치다. 하죠. 그러니까 예. 그 지금 이제 아까 그 뭐 대통령께서 이제 그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수출, 성장, 경기, 고용이 전부가 분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수출이 늘어도 그것이 성장에 별로 기여하지 않고 네. 성장을 뭐 그 2.6이든 2.7은 성장을 해도 이것이 고용이- 경기는 별로고. 네. 그러니까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에 거의 가까운데 지금 현재 경기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에 그 2009년 상반기하고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고용은 거의 2000년대 상반기하고 비슷합니다. 상황이.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이제 내부적인 요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사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아닙니다. 고용 부진이. 그러니까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고용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그 10월 달 실업률이 3.7%인데요. 네. 이거는 69년 5월 월남전에 미국 경제가 한창 붐일 때 네. 이후에 처음입니다. 음. 예,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실업률이 10월 달에 2.4인데 이거는 94년 3월 1일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을 훌쩍 넘어서
이 지금 기록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돌아서기 시작한 2년 전하고 그러니까 16년 3분기하고 금년 3분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OECD 국가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약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딱 두 나라가 실업률이 나빠졌어요. 그게 우리나라하고 콜롬비아입니다. 예, 이거는 바로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흐름에도 불구하고 특히 작년의 경우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수출 증가율이 높았던 나라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오히려 나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른 세계적인 경제 흐름과 관계없이 우리 경제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반증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물론 미국과 일본을 저희가 이제 예로 들면서 똑같이 동등 비교를 할 수는 없겠죠. 없겠지만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년 아까 얘기하셨지만 완전 고용에 가까운 뭐 그런 노동 시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인 원인을 따지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라든지 여기에는 산업 구조의 차이라든지. 예,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인구 구조의 변화 문제도 있고요. 예, 이제 그 경기업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아까 왜 우리가 OECD의 나머지 국가들이 다 좋아졌는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나빠졌냐 하는 것의 이유는 바로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구조적인 문제. 특히 보면은 그런 그 성장의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제일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네. 성장의 역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기업의 그런 대량 고용을 발생하는 그런 대규모 사업장이 신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그런 일자리 창출이 시장에서 이제 부진하게 만들고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보면은 이런 그 수출 위주 또 대기업 제조 이걸로는 이제 한국 경제가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성장 동력을 이제는 그 내수 이 중소기업 서비스업으로 옮겨야 되는데 네. 문제는 여기에 성장 동력이 지금 없다는 거죠. 이 가운데 한국 경제가 지금 말하자면 그 함정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신성장 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들 투자는 위축되고 그러면서 고용 시장마저도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뭐 속도 조절 수준을 넘어서 궤도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이유는 아까 11월 달에 고용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처럼 정부가 그런 그 막대한 예산을 넣어서 일시적으로 좀 개선해 보일 수는 있겠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 그치 이제 저소득층에게 소득 이전을 해서 이제 소비를 진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역동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에는 끊임없이 이 그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어야 됩니다. 물을 붓는 동안에는 뭐 이 좀 물이 있어서 좀 돌아가겠지만 결국 그 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 11월 달에 고용이 좋아졌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결국은 우리의 성장 동력이 회복되지 않는 한에는 이 그런 지속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개선이 나아지기 어렵고 그런 면에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과연 그 경제 역동성을 살릴 수 있겠는가? 뭐 혁신 성장 정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기업들을 얼마나 격려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그 새 경제팀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경제팀 얘기하셨으니까 어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취임식을 갖고 이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뭐 눈에 띄는 얘기라면 최저임금 일단 속도 조절을 시사를 했고요. 기업인과 가장 많이 만나는 부총리가 되겠다. 뭐 경기를 좀 살려보겠다라는 데에 방점을 찍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본다면요.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지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왜 참여정부가 들어오고 작년 5월 이후부터 1년 반 동안에 이렇게 성과가 부진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좋은 의도의 정책이 시장의 역풍을 불러서 나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임 부총리도 시장의 역풍을 불러일으킨 다시 말해 시장의 역풍이 왜 생기느냐면 바로 그 시장의 비효율성을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바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라든가 주 52시간 근무제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그 시장의 역풍을 불러왔다는 거죠. 네. 예, 그것이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그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 그 새 경제팀도 결국은 핵심이 얼마나 정책이라는 게 다 좋은 의도죠. 다 착한 정책입니다. 나쁜 정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의 그 역풍을 불러일으키면 이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1년 반 동안 이 정부가 좋은 의도로 좋은 정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그런 그 철저한 분석부터 새 경제팀이 그 출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쉬운 거는 미리 왜 예측을 못했을까요? 이런 역풍을 말이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신념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의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옳다는 거죠. 아집입니까? 그러면 뭐 아집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어느 정권이나 다 겪는 일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삼자 특히- 입장에서 보면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라는 느낌도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 정부의 경우에는 그런 그 촛불 혁명이라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등장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정부보다 훨씬 그런 자기의 신념에 대해서 네. 훨씬 더 좀 말하자면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말하자면 일종의 학습 효과를 치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저희들에게는. 그런데 또 허무한 건 또 그러면 앞에 두 보수 정권이 잘했냐를 놓고 본다면 또 아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성장 역동성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 부담이 다 이 정부가 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지난 정부 탓이라고 한다고 해서야 국민들한테 답을 줄 수가 없죠. 원인이 뭐든 간에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총체적 난국은 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이걸 풀어야지 내가 옳다는 것만 가지고는 시장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국민이 불행한 건 어느 정부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보수가 통일하군요. 들어오든 진보가 들어오든 간에 네. 중요한 건 국민이 먹고 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좀 다른 얘기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우리 산업, 뭐 조선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거대 변화를 지금 추구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막 맞닥뜨리는 산업도 있고 예. 자동차 같은 예. 경우는 우리의 주력 산업이지만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업 구조조정, 체질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수출, 대기업, 제조업으로는 성장을 갈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다 동의하는데 소위 우리가 내수,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구조개혁이 필요하냐? 구조개혁을 통해서 이것을 체질을 바꾸지 않는 한에는 내수, 중소기업, 서비스업에서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없고 그런 한에는 우리는 아까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또는 지속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그런 임시 방편으로 이제 떼우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아마도 내년엔 아마 2019년은 아마 이 반도체 산업조차도 아마 뭐 그렇게 그런 불황 같은 그런 구조적인 상황은 아니겠지만 네, 그런 어려움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려대 김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